정호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미경의 얼굴엔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정비소에서 정호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첫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버스 정비공으로 살아온 정호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작업복을 입고 공구를 들었습니다. 그에게 일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묵묵히 렌치를 돌리며 엔진을 점검하는 정호의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정호의 아내 미경은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평일 오전, 미경은 거울 앞에 앉아 가만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파마약 냄새가 배어있는 좁은 미용실 안에서 그녀는 종종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만 해도 손님들과 수다를 떨며 하루가 짧다고 느꼈는데 요즘은 시간이 참으로 더디게 흘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정호는 당시 젊은 정비공이었고 미경은 미용실 보조로 일하던 25살 처녀였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던 시절 두 사람은 그저 서로가 편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신혼 시절엔 손을 맞잡고 한강 둑길을 걷기도 했고 주말이면 작은 식당에서 외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저녁엔 밥상을 마주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서로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저녁 식탁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예전엔 세 식구가 둘러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두 사람만 마주 앉아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몇 달 전 집을 나간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민석은 30이 넘도록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고 그럴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호는 아들에게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말고 일단 취직이나 해라고 다그쳤고 미경은 애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지라며 남편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은 짐을 싸며 소리쳤습니다. 부부싸움 그만해요. 저 때문에 싸우는 거 다 알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는 친구 집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호는 아들을 붙잡지 못했고 미경은 그날 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집은 더욱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엔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요즘 들어 아내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미경은 저녁을 먹고 나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미용실 단골 손님 모임이라며 나가는 날도 있었고 친구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서는 날도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은 일대로 힘들고 집에 오면 싸움이다. 그래도 미경이만 믿고 살았는데 요즘 눈빛이 다르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우는 공구를 정리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40년을 버스를 고치며 살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족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을 나갔고 아내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평화처럼 보였던 일상이 사실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리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내의 표정, 눈빛, 말투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정비소로 가는 길, 그의 머릿속엔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손은 움직였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우는 문득 아내의 핸드폰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미경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거실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정우는 무심코 화면을 봤고 강 부장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경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쩍 아내의 핸드폰이 놓인 곳을 살폈습니다. 핸드폰은 부엌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미경은 냉장고 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물 좀 줘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돌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우는 식탁 위에 핸드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화면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물을 마시며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를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계속해서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간이 어때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미경은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부엌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미경은 설거지를 마치고 핸드폰을 들어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미경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에 미용실 단골 손님들이랑 저녁 모임이 있어요.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러나 속으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가네. 요즘 모임이 참 많아.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일을 마치고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쯤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엔 입지 않던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현관 앞에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나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응, 약속 시간이 7시라서요.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미경은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우는 창문 너머로 아내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큰 길까지 걸어가더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정비소에 세워둔 오토바이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알아보자. 정우는 속으로 다짐하며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택시는 도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차들이 많았지만 다행히 택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택시는 도심 외곽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경이 내렸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아내의 뒤를 지켜봤습니다. 미경은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헬멧을 벗고 레스토랑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정우는 구석진 곳에 서서 안을 살폈습니다. 미경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남자는 미경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메뉴판을 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스쳤습니다. 정우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미경의 얼굴엔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레스토랑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와 그 남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때로는 남자가 무언가 진지하게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정우는 주먹을 쥔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옆 건물 그늘로 몸을 숨겼습니다. 미경과 남자는 레스토랑을 나와 잠시 입구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미경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미경은 큰 길 쪽으로 향했고 남자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따라가야 할지 남자를 따라가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우는 남자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끌고 주차장 입구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한 정우는 재빨리 핸드폰에 그 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 세단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뒤를 쫓았습니다.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화려했지만 정우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자의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고급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건물 입구엔 경비원이 서 있었고 로비는 밝은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막막했습니다. 정우는 오토바이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 그의 마음처럼 텅 비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미경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들어왔네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응, 일 끝나고 할 게 없어서요. 정우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어떤 관계일까?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우는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남자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차량 번호를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형님, 차량 번호 하나만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정우가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인이 물었습니다. 제 차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그냥 가버렸어요. 정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인은 잠시 후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차주는 강태수라는 사람이네요. 58세, 부동산 컨설턴트래요. 정우는 그 이름을 핸드폰에 적어 넣었습니다. 강태수?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그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몇 개의 기사와 블로그 글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미나 강연자로 나온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중후한 인상, 단정한 정장 차림. 정우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다시 그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이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가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강태수 씨가 사는 호수를 아세요? 경비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친척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210호에 사시는데 지금은 안 계실 거예요. 평일엔 거의 외출하시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는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쯤 검은 세단이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카페를 나와 건물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강태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우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에 돌아와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주민등록 등본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만호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우는 등본을 펼쳐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관계란에 적힌 이름. 강태수 혼외자.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등본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등본을 집어들고 몇 번이고 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강태수? 아버지의 혼외 자식. 그렇다면 그 남자는 정호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정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아내는 지금 내 형을 만나고 있는 거야? 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비소에 나가서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구를 잡아도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요즘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정호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새벽이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아내 미경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친구 만나러 가요. 늦을 수도 있어요. 미경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요즘 외출이 많네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잠시 손을 멈추고 거울 너머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그냥 답답해서 가끔 나가는 거예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호는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오토바이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아내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한 상태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큰 길로 나가자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정호는 직감적으로 그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는 한 종합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호는 멀리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미경은 택시에서 내려 병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 왜 병원에 오는 걸까? 그는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미경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5층에서 멈췄습니다. 정호는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병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미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창가 쪽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미경은 병실 문 앞에 서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벽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혼자 이렇게 앓고 있었다니. 정호는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미경은 통화를 끝내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가 들어간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512호였습니다. 정호는 복도를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미경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비상구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미경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정우는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512호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옆에 붙은 차트를 보니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수? 정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코에 연결되어 있었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주위를 살피고 그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엔 힘없는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내 정체를 밝히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렵다. 나는 그저 형으로서 아버지가 남긴 짐을 대신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경 씨가 찾아왔을 때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동생 가족의 빚을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가 책임져야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라도 해야 한다. 정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경 씨, 제발 이 사실을 정우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곧 떠날 사람입니다. 병원에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가기 전까진 비밀로 해주세요. 정우가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정우는 일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강태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경이 그 남자를 만난 건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을 정리하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는 자신이 정우의 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링거를 점검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자주 들러주세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우는 다시 침대 옆에 섰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우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의심했고 뒤를 밟았고 오해로 가득 찬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우는 병원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도로를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정우는 밤새도록 거리를 헤맸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한강 둑길을 달렸고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강태수의 일기, 미경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들이 뒤엉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정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경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지 않은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현관에 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잠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미경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즘 자주 외출하잖아요.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정우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해봐요.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미경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당신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있었어요. 정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빚이요? 네. 몇 년 전에 채권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 친구가 사업 실패하고 잠적했대요. 그래서 보증인이었던 시아버님 명의로 빚이 남았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엔 당신한테 연락이 온 거죠.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미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신이 회사 일로 힘들어하던 시기였잖아요. 민석이도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었고 나는 당신한테 더 이상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채권자를 만나서 분할 상환 약속을 하고 미용실 수입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려고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우린 부부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알면 또 혼자 짊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싫었어요. 이번만큼은 내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럼 강태수는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당신이 그 사람 만나는 거 봤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다 알고 있었네요. 그녀는 눈을 뜨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태수 씨는 시아버님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당신의 이복 형제죠. 정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아내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미경은 말을 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시아버님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했어요. 나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남의 빚을 갚아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자기도 시아버님의 아들이고 평생 가족이라는 걸 가져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가족으로서 책임지고 싶다고 했어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태수의 일기에 적힌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설득했어요. 자기가 아프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시한부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동생 가족을 돕는 거라고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계속 그 사람을 만나서 빚 문제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이 채권자를 만나서 빚을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집 명의도 정리해 줬어요. 시아버님 명의로 남아있던 것들을 다 처리해 준 거죠. 나는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우는 주먹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부탁했어요. 당신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신이 알면 자존심 상해할 거라고. 그리고 형제라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거라고. 그 사람은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고 싶어 했어요. 정우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이리저리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이복 형제, 아내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의심. 정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요.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경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 만나는 거 보고 나는 당신이 날 배신하는 줄 알았어요. 손도 마주잡고 레스토랑에서 웃기도 하고 나는 그게 불륜인 줄 알았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나를 그렇게 봤어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의심했어요.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미경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한 게 잘못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강태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고 이제야 그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는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진작 나타나지 않았냐고 물어야 할까요? 정우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우가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강태수 씨 상태가 많이 안 좋대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정우는 공구를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동료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정비소를 나섰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정우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이미 병실 앞에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강태수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태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우 씨?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강태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정우를 향해 뻗었습니다. 정우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강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한테 형이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정우는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강태수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나타나지 않은 게 맞아요. 어머니가 다른 형제라는 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말을 이으려 했지만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우는 물컵을 집어 빨대를 입에 대어줬습니다. 강태수는 조금 마시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경은 침대 반대편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미경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강태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정우 씨, 당신은 좋은 가족을 가졌어요. 아내도 아들도. 나는 평생 그게 부러웠어요.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아들로 살았죠.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정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형님, 그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강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어요. 정우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 진작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강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내가 나타나면 모든 게 복잡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수는 손을 놓고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봉투가 있어요. 변호사한테 맡긴 서류들이에요. 정우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당신 아버지가 남긴 빚 정리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진명의 이전 서류도 있고요. 이제 당신 명의예요. 강태수가 말했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 과해요.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내가 형으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받아주세요.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수는 천천히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묘소 주소도 넣어뒀어요. 나는 아버지 산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가세요. 당신은 아들이니까요. 정우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같이 가요. 형님이랑 같이 갈게요. 강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우는 침대 옆에 서서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도 다가와 강태수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곁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우와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미경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대로 강태수를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 강태수의 숨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정우는 잠에서 깨어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강태수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강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형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평생 기억할게요. 그리고 형님이 해주신 일들 잊지 않을게요. 강태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천천히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태수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정우는 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입을 가리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작은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강태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업 관계자들이 조문을 왔고 그가 다니던 병원의 의료진 몇 명이 인사를 하러 들렀습니다. 정우와 미경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 라고 물으면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제입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빈소 앞에는 강태수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생전 제대로 이야기 한번 나누지 못한 형이었습니다. 이제야 형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미경은 옆에서 정우를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형님을 의심했고 당신까지 의심했어요. 사람을 너무 쉽게 의심했어요. 미경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정우는 강태수가 남긴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가방 안에는 몇 가지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일기장을 펼쳐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수가 병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쓴 것 같았습니다. 일기 곳곳에는 정우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정우를 멀리서 봤다. 정비소 앞에서 버스를 고치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아버지를 닮았다. 나는 다가가지 못했다. 무슨 얼굴로 다가가겠는가. 나는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고 그는 정식 아들이다. 하지만 부럽지는 않다. 그저 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정우는 손으로 글씨를 쓸어내렸습니다. 형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날짜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알게 되었다. 정우 가족에게 짐이 될 것 같다. 나라도 해결해야겠다. 이것이 형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비록 정우는 나를 형으로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동생으로 여기고 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이지 못했지만 피는 어쩔 수 없다. 정우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정우는 미경과 함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갔고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정우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편히 쉬세요. 형님이 남겨주신 것들 소중히 지킬게요. 그리고 아버지 산소에 꼭 갈게요. 형님과 함께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미경도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잊지 않을게요. 발인 행렬은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나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정우와 미경은 차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걷고, 누군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정우의 세계는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정우는 그것을 두 손으로 꼭 안았습니다. 작은 함 안에 형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사람. 하지만 마지막까지 동생을 생각한 형. 정우는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미경은 옆에서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산소로 가요. 형님을 아버지 곁에 모셔야죠. 차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강태수가 남긴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한적한 산자락이었습니다. 공동묘지 한편에 아버지의 산소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10년 만에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이만호지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낫을 꺼내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산소 주변이 깨끗해졌습니다. 정우는 땀을 닦으며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아들 정우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태수의 유골함을 꺼내 묘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버지, 형님을 데려왔습니다. 형님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제라도 함께 있게 해주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켜봤습니다. 정우는 유골함을 어루만졌습니다. 형님, 아버지 곁에 계세요. 이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햇살이 산소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형을 보내는 날, 그리고 형을 처음 진정으로 만난 날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강태수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정비소에서 일했고 미경은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대화가 늘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오해와 의심의 시간을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정우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부치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우는 이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보, 내가 도와줄까요? 미경은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정우는 아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늘 혼자 다 하게 해서 미안해요. 미경은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당신한테 의지만 하고 살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죠.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미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우가 문을 열자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서가? 아들 민석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정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언제 왔어? 조금 전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정우는 재빨리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럼 들어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경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민서가. 그녀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석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제가 집 나간 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쟤 때문에 두 분이 싸우셨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정우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너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줬어.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가 미안해. 너만 생각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몰라줬구나.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철없이 굴었어요. 이제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제 집에 돌아와도 될까요? 정우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럼 여기가 내 집이지. 언제든 돌아와.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경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정우는 밥을 뜨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아, 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큰일이 있었어.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정우는 강태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아들, 가족의 빚, 그리고 형이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킨 이야기. 민석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민석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모르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고 형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 미경도 말했습니다. 민서가, 우리 가족은 많은 일을 겪었어.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민석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갔을 때 사진, 명절에 찍은 사진들. 정우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미경과 민석도 다가와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이때 민석이 정말 귀여웠지?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사진첩을 덮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 미경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정우가 재빨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깜빡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더 찍자.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세 사람이 서로 어깨를 감싸고 활짝 웃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보고 계시죠?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요. 형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미경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정우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그냥 바람 쐬고 있어요. 미경은 남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서 그들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산소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묘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형님, 저 정우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민석이가 돌아왔어요.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요. 형님이 지켜주신 가족, 제가 잘 지킬게요. 약속합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경과 민석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응, 형님께 인사하고 왔어.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음엔 같이 가고 싶어요.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 셋이서.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이제야 당신을 형이라 부릅니다. 오늘 사연 정우의 가족에게 화이팅이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